오늘 이 새벽에 다룰 국가는 코소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6절과 7절인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소보라는 나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저희들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신 예레미야서 7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저희들에게 원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런 능도 없고 힘도 없사옵니다.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이 코소보를 다루는 모든 저희들의 알아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또한 삶의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7장 6절 7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죄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화를 입지 않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정한 그 땅에서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이 땅에서 살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많은 민족들이 어느 한 땅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한 땅을 허락하셔서 그 땅에서 정착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국가를 이루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나라들은 어떠한 민족은 한 땅에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을 계속해서 이어오는 나라들이 있고 어떠한 민족은 그 땅에서 한동안 잘 나라를 이루고 있다가 그 나라들에서 그 땅에서 패망하여서 전 세계를 떠도는 그런 민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그 땅에 사는 그 거민들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한다. 바로 무정하고 사랑이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더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 그곳에서 살인과 또한 무죄한 자의 피, 아무런 죄도 없는 자들이 압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나라,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 그곳에 그 문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그 민족은 그곳에서 아무리 강한 국가를 한동안 이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오늘 다루는 코소보와 이 말씀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한번 저희가 이 코소보를 통해서 알아보고 또한 이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는 이 코소보를 선교함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소보는 발칸반도라는 유럽
동쪽에 있는 그런 지리적으로는 매우 요충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발칸반도는 스라브 세력과 게르만 세력이 남진하고, 그리고 로마, 그리스, 그리고 이 아랍권, 또한 터키, 페르시아의 그 세력이 북진하는 그러한 두 세력이 만나는 지역이 되어서 항상 소요가, 전쟁이,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 안에서도 코소보는 정중앙에 있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 코소보는 현재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으로는 1908제곱킬로미터, 남한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마 충청남도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사이즈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180만 명 정도,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이 코소보는 2008년에 세르비아라는 나라로부터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생 국가죠. 이제 태어난 지 12년밖에 안 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코소보가 왜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했을까? 우선 코소보를 알아보기 전에 세르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르비아는 남슬라브 계통 슬라브 민족들이 정착하여서 이룬 나라입니다. 그 발칸반도 지역은 그리스가 한창 제국을 이룰 때는 그리스의 그리스인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가 그 지역에서 제국을 이룰 때는 로마의 사람들이 그곳까지 와서 정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점점 그 세력이 약화됨에 따라서 슬라브 민족들이 그 땅에 조금씩 와서 이주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가 대략 한 AD 한 5세기경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점점 와서 이주하나, 로마가 이제 서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지고 점점 로마의 세력이 약화되니까 그 슬라브족들이 와서 이룬 세력들이 점점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루어진 그 민족들이 점점 자치적인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들이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이루어지는데, 슬로베니아, 체코를 말합니다.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이러한 나라들이 민족을 이루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르비아는 대략 13세기 초에 독립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13세기 초니까 한 1200년대 초가 되겠죠. 그 이후에 그 나라는 자치적인 어떤 나라를 이루고 있다가 위대한 왕들이 몇 사람이 나와서 그 세르비아 왕국이라는 큰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가 대략 14세기 중반서부터 그러한 나라, 강성한 나라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이 터키 오스만 쪽에서는 오스만 제국이란 큰 제국이 일어나며, 그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위협하고 동로마 제국의 모든 영토들이 오스만 제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오스만 세력은 동로마 제국을 제끼고 점점 북상을 하여서 발칸반도 쪽으로 올라오고, 그들은 오스트리아가 있는 지역까지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때 첫 번째 만나는 세력이 바로 이 세르비아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왕국이 그때 항상 강성해질 때이므로 오스만 제국이 올라오고 있는 그 세력과 부딪히니까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코소보 지역에서, 세르비아 영토에 있는 코소보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코소보 전투입니다. 138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은 이미 매우 강성해졌기 때문에 세르비아 왕국은 지고 맙니다. 이때 전설에 의하면 이 코소보 땅에서 죽은 세르비아 군인들이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르비아인들에게는 오스만 제국을 대적해서 싸웠던 그러한 자기들의 과거의 영광,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한 세르비아 그 군인들이 코소보 땅에 수도 없이 묻혔다 그래서 세르비아인들에겐 이 코소보가 마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 오스만에게 패퇴한 이후에 그 지역은 오스만 제국이 한 5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도 역시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서 1800년대 후반서부터는 그 지역에 있었던 스라브 계통의 나라들이 점점 자치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그러나 완전히 그 나라들한테 세력을 손을 놓지 않고 있다가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면서 오스만 제국은 그 세계 대전을 일으킨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연맹 거기에 동참을 해서 그쪽 동맹국의 일원이 되어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그 1차 세계대전이 해서 패전하는 바람에 오스만 제국이 갖고 있던 모든 영토들은 다 잃게 되고 오스만 제국은 터키 하나만 지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세르비아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세르비아가 독립을 하지만 역시 완전한 힘을 이루지 못하니까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라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생깁니다.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 안에는 예전에 오스만이 통치하기 이전에 독립해서 있었던 나라인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이러한 나라들이 연방을 이루어서 유고 연방이라는 걸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마 배우셨겠지만 유고의 티토라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매우 그래도 그 발칸반도에서는 영향력 있는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냉전 시대 이후에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이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이제 민주화 바람이 불고 나라들이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크로아티아도 독립하고 보스니아도 독립하고 유고 연방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독립국가로 독립하게 되는데 그때가 1991년과 1992년 사이에 벌어집니다. 이때 세르비아도 역시 독립을 합니다.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가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등장한 대통령이 밀로세비치라는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바로 세르비아의 대통령입니다. 세르비아가 이제 완전히 독립되니까 그 세르비아 안에 있는 코소보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코소보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 코소보 전투에서 세르비아가 지고 나서 오스만 제국이 그 지역에 이슬람화된 알바니아인들을 대거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 코소보 지역은 세르비아인들이 자기들이 성지로 여기는 곳이지만 오스만 제국이 그곳에다가 알바니아인들, 이슬람화된 알바니아인들을 이주시켜서 거주하게 하였기 때문에 500년 동안 그 지역은 거의 알바니아 사람들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르비아가 독립하고 나니까 그 코소보에 있는 알바니아 이슬람화된 알바니아인들이 보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코소보 지역에 지금 180만 명 중에 인구 구성비로 따지면 알바니아인들이 94%나 됩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인들이 한 2%가 남아 있는데 이 세르비아가 유고슬라비아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때쯤에는 세르비아인이 한 20% 정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20%의 세르비아인이 결국 세르비아 안에 있는 코소보는 자기네 땅이니까 그 알바니아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코소보에 있는 이 이슬람 교도인 이 알바니아인들이 거세게 저항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세르비아의 대통령 밀로세비치는
아주 유명한 독재자이며 잔인하게 이 코소보에 있는 알바니아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탄압을 했으면 발칸반도의 도살자라는 그러한 그렇게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코소보에서 반발을 하며 코소보에는 결국 해방군이 알바니아의 지원을 받고 세르비아 군대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여러분 뉴스에서 아마 보셨겠지만 코소보 전쟁이 일어납니다. 코소보에서 하도 이 세르비아의 사람들이 코소보를 탄압을 하니까 이 서방 국가 바로 나토에서는 이 세르비아는 원래 유고슬라비아 공산권이었기 때문에 세르비아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누가 도와줬냐면 러시아가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나토의 가상의 적인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도와주니까 나토는 자연적으로 코소보 해방군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마치 나토와 러시아 간에 보이지 않는 싸움처럼 되어버렸고 나토가 참전을 하니까 미국도 참전하게 됩니다. 이때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코소보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하면서 점차 전쟁이 진화가 되어서 끝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1999년에 이즈비카 학살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세르비아 군대가 코소보의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학살 사건이 납니다. 이 미국의 데이비 셰퍼 전범 담당 대사가 그 증언하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9년 4월 18일 세르비아군의 인종 청소로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청년들이 많게는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코소보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코소보에 그 있었던 그 세르비아 지역 발칸반도에서의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코소보를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는데 그 땅에서 어떻게 해서 코소보라는 이슬람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하고 한번 비춰보면은 이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누구보다도 가장 귀중한 땅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땅에서 지난 500년간 자기들과 같이 살았던 이슬람들인 무슬림인 알바니아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무지한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르비아인들은 결국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땅 코소보를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코소보에는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지역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태진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지금 그 코소보에 나가서 선교한 지 약 한 19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전도하기가 개종시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오늘 그 역사적인 배경처럼 이슬람 무슬림들인 이 알바니아 계통의 코소보에 사는 거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 탄압을 이 세르비아인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르비아인들은 그들의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대략
그 종교적으로 보면 세르비아 인구의 대략 90%가 기독교인입니다. 바로 그들은 세르비아 정교회라는 그러한 독자적인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선교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 간의 싸움, 그리고 코소보에서는 무슬림들이 그 기독교 세력인 다수의 세르비아인들에게 많은 탄압을 받고 또한 인종 청소까지 당하는 그러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코소보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중동의 나라들,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 비슷한 역사적 또한 배경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민족 간의 그리고 국가 간의 분쟁, 그에 따른 피해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오늘 코소보는 아주 작은 나라이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는 나라이지만 코소보를 통해서 과연 우리 또 기독교의 이 복음 전파와 선교에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걸림돌이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라는 것이 한번 저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고 같이 기도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코소보에 있는 무슬림들 그리고 전 세계의 무슬림들이 기독교 국가와의 피해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선교를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고 하나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그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바로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코소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또한 동일한 환경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적개심을 갖고 있는 무슬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소보에서 18년간 선교 사역을 하시던 한대진 선교사님이 지난 1월 14일 날 정기 검진 결과 위암으로 판정되어서 3월 20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중에 이미 너무 많이 전이가 되어서 다시 덮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처가가 있는 전북 장수의 시골에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완전히 치유되어서 다시 코소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